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동 본색 2강 바빌로니아와 히타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짧게 복습하면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하류에서 꼽힌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적어도 5,000년, 6,000년 이전 상류에 어머니 문화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무대인 아나톨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게베클리 테페 11,600년 전 신전 도시, 또 만년 전의 차탈히유, 또 그 무대에서 트로이와 또 마이다스 왕의 신화와 또 아마존 강의 이야기,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류에서 번성했던 문명들이 그냥 곧바로 사라져 버렸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문명을 하류로 흘러보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아카드 문명, 바빌로니아 같은 후계 문명으로 이어졌고, 또 아나톨리아 반도 본토에도 트로이, 히타이트, 프리아 같은 고대 국가가 동시에 번성했던 겁니다. 두 강의 하류 문명인 바빌로니아와 또 상류의 아나톨리아에서 꼽힌 히타이트 두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메르로부터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흔히 우리 교과서에는 기원전 3000년경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또 어떤 법령인 제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쇠기 문자를 만들고 그래서 점토판에 그들의 삶을 기록했죠. 그리고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고 보리를 식용으로 또 밀을 식용으로 하니까 그걸 발효시켜서 그때 이미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답니다. 술이 없는 아마 인류 문명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수메르 문명이야말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이고 그 후 전개되는 중동 5,000년 역사의 굳건한 역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 하류 문명의 최초의 통일 국가를 우리가 흔히 아카드 왕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원전 2350년경에 번성하다가 그 제국이 멸망한 뒤에 다시 천하 통일한 국가가 우리의 귀에 익었던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국 때는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고 이 함무라비 왕 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죠. 이것이 오늘날 법체의 근간이 됩니다. 그럼 아카드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는가? 기원전 2350년경에 셈족 계통이라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셈족입니다. 아랍인과 유대인들이겠죠. 그 셈족이 세웠던 최초의 국가이고 사르곤 왕 때 통일하면서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200년 가까이밖에 존속하지 못했고 북쪽으로부터 구티인들이라고 하는 종족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은 아카드 제국, 남쪽은 수메르 왕국으로 이게 분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상류와 하류를 동시에 장악했던 대제국이 바로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왕국은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카드를 이어받았으니까 아카드 문명을 모태로 하고 수메르 문명의 전통과 오리엔트의 신앙 체계를 계승합니다.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야말로 그 후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오리엔트 고대 국가의 전형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역참제도, 조세대도, 국가 시스템, 이걸 우리가 흔히 거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거버넌스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함무라비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뭘로 배웠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가장 나쁜 보복법으로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탈리오법이라 그럽니다. 보복법이죠. 이것이 바로 법치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정한 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무기를 가진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마음대로 죽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삶을 천수백 년간 살아오다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르러서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부자나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도록 명문화한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 공정을 조행하면서 매일 법치를 얘기할 때 법치의 뿌리입니다. 물론 이게 3800년 전의 법이기 때문에 21세기 관점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죠. 다시 말하면 귀족과 평민 사이에 똑같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하면은 어떤 금화 10을 내면 되는데 반대로 평민이 하면은 그 죄값을 2배로 물어야 되는 이런 불공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정말 무법 난립의 시기가 체계적으로 누구나 법치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282개 조항의 함무라비 법전의 법조항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전문에도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기원전 1595년 히타이트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다음에 우리가 히타이트를 바로 이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교한 법제도 282개의 조는 형법, 민법, 가족법, 국제관계법, 전쟁포로 교환 규정법 같은 것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함무라비 법전의 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분이 태양신 샤마시 신이고 이제 서 있는 분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태양신 사마시가 함무라비에게 어떤 통치권을 하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헌법 전문 내용을 번역해 보면 이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하사하면서 2가지 덕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할 것과 두 번째는 평민과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국가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헌법 전문입니다. 그것도 무려 3700년 전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헤겔이나 칸트 같은 헤르드 같은 서양 철학자들이 동양은 한 사람만 자유롭고 게르만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라틴어는 몇 사람만 자유롭다면서 동양의 오리엔트의 독재와 전제군주 폭압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 헌법 정신을 보면 왕이라도 절대적인 폭력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전쟁으로부터 약자와 국민을 지키는 그리고 어떤 분배에 있어서 정당하고 정의로운 구현을 하라는 조건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신이 그 왕권을 회수해 간다는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함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해서 인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가? 바로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인 1901년에 프랑스와 이란의 그 합동 발굴팀에 의해서 이란의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이 됐던 한 2.25m의 검은색 현무암 돌 기둥입니다. 문자는 아카드 세계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카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약 10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사용되었던 문자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그냥 창안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법을 하나로 종합하고 법제화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문은 헌법 전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82개항
그리고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권법은 굉장히 진보적인, 오늘의 관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법체제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 형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 전문용어로는 탄리오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282개 항이 완벽하게 해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우리말로도 어느 분이 잘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카드 문자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서령 문자, 세기 문자 연구에 하나의 획을 긋고, 그 이후에 존재하는 아람 문자나 수메르 문자나 페르시아 문자나 특히 히타이트 문자의 해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 이후에도 로마 시대 12포법이나 또 유대인들이 헤브라이법 같은 여러 고대법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282개 조항이 어떤 게 있는가? 민법, 형법, 국제법, 상법, 일상생활법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명예훼손죄, 부정부패처벌법, 도둑, 작물취득, 뇌물죄, 횡령죄, 살인, 상해죄, 가축의 토지훼손죄, 대취하자, 불법 벌목죄, 납치, 전세, 임차문제, 노사관계 조정법, 공정거래법, 여행 관련 법규, 신용거래 규정, 고리대금에 대한 이자율, 세금 징순의 법적 지위, 노예 석방 비용, 노예 매매 규정, 도망간 노예 처리 규정, 동물과 배의 대여 조건과 대여로, 이혼, 상속, 입양, 결혼한 여성의 상속과 재산 처분. 그러니까 민법, 형법, 가족법, 이제 국제관계법,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다 되어 있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난립한 것이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이제 277조쯤 가면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 이거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직업에 대한 직업윤리법, 의사, 건축업자와 선원, 노동력에 대한 인력사용법, 노예제에 대한 관한 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에 혐오 비방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법 127조에 비방금지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중상 비방한 경우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만약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체에 상처를 내든지 머리칼락을 잘라 거짓 증언의 대가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남의 아내를 이제 중상 비방하면 판사에게 그 아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신체 상처를 내든지 머리칼락을 잘라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해서 모든 공동체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비방금지법이 있었고요. 위임거래법을 보면 소떼나 양떼를 위임받은 관리인이 새끼 숫자를 속이거나 돈 받고 팔아버린 경우 죄가 확인된다면 10배를 보상해야 된다. 1년간 소떼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맡기잖아요. 그럼 그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끼를 놓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다시 동물을 인도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그때 몇몇 새끼를 빼돌린다든지 자기 몰래 또 팔아버린 흔적이 확인되면 그 액의 10배를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농어의 의무도 있습니다. 나무 농토를 빌려서 소장한 사람이 아무 수확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가 밭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웃 땅에서 수확한 정도의 고식을 보상해야 된다. 땅을 소작하느라고 맡았는데 그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나는 이번에 수확이 없다라고, 수확이 없으니까 한 푼도 못 준다라고 입을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화작이 없었다면 그는 용서가 되지만, 일도 안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굉장히 확인 절차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웃 눈에서 소출됐던 그 양만큼 이제 보상하라는 겁니다. 공공의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 소유의 댐을 저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뚝이 터져서 피해를 입힌다면 배상해야 된다. 자기가 저수지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뚝이 터져가지고 다른 농토에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무너진 뚝을 팔아서 그 돈을 돈으로 바꿔서 피해 농가에게 지불해야 된다. 그 당시 이 저수지나 댐은 특권이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곡물로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그 뚝을 팔아서라도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다투어 헤어지기를 결심하면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녀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혼할 수 있고, 그녀가 받은 결혼지참금도 당연히 남편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손상 없이 여성들이 이혼할 수 있는 권한. 존속 폭행죄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가격했다면 그 손을 부러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 단순히 이제 법치만 완비됐던 것이 아니라 천문학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별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졌고, 또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진료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병의 원인과 민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잘 소개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길가메시 서사시가 여기서 그 취합 완성됩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솝 우화, 특히 어떤 성서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원형이 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있다는 것은 종교학이나 또 문학에서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60진법을 사용하면서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 그래서 365일 시스템을 만들어 갔고, 인도의 10진법은 다르지만 메소포타미아의 10진법은 예를 들면 734라는 숫자는 여기서 보여드리다시피 7 곱하기 100 플러스 3 곱하기 10 플러스 4 곱하기 1, 이런 체제로 10진법의 표기도 수학적으로 완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바빌로니아 문명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서 만나서 꽃을 폈던 최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체계를 갖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후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 시기에 강 하류에서 바빌로니아가 꽃을 필 때 조금 연이어서 히타이트가 등장합니다. 히타이트가 새로운 세력으로 힘을 키우면서 남쪽에 있던 바빌로니아를 몰아내고 이 아나톨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천하통일하게 됩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400년 대제국이었고, 바로 이 히타이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하면서 철기 시대를 엽니다. 철기 시대의 개막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청동기를 썼잖아요. 이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이상의 혁명적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철기 시대의 연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이런 데 보면 다 히타이트부터 철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아나톨리아 반도에 꽃을 피웠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상류 국가의 전형인 히타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원전 16세기 후반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바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탄생했던 대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철기 기술과 문명을 전 인류에게 전파해 주면서 인류 전체가 철기 문명을 꽃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히타이트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는 아니겠죠. 그 존재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가 보는 것이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지금 터키 전역과 흑해, 지중해 또 남쪽에 지금 시리아와 직경에 있고 이란과도 접경해 있는 아나톨리아와 유프라테스 중상류를 장악했던 대제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히타이트 신상을 조각한 겁니다. 머리에는 독수리 부리고 사람 인체고 또 날개를 달았습니다. 히타이트에 보면은 얼굴은 신이고 또 몸통은 사자이고 날개는 독수리 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히타이트의 전역이고 이게 페르시아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스핑크스 들어보셨잖아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인데 몸은 사자이고 얼굴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를 지키는 이제 수호신이 스핑크스인데 파라오는 하느님의 아들로 내려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화에서 지상의 왕권은 라이온, 사자이고 하늘의 왕권은 독수리가 상징합니다. 근데 파라오는 하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천상의 카리스마를 갖고 옵니다. 그 날개가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자와 이제 파라오가 습합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오면은 천상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치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자의 몸, 지상의 왕권과 독수리 날개, 천상의 왕권과 그 다음에 신이 다스리는 신의 얼굴이 세 개가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히타이트 이후의 오리엔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럼 히타이트는 누군가? 히타이트라는 명칭은 이 제국을 건설했던 종족 이름인데 바로 하티족입니다. 하티족에서 히타이트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하티족이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헷족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하티가 헷족이라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하티를 얘기하는 헷족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 시절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도 이 히타이트족이 번성했고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흑해 북부 지방에서 이주해 와서 그 아나톨리아 쪽에 있던 아시리아가 약화된 틈을 타서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금 터키 땅이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 서서히 정착하게 됩니다. 이 히타이트가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을 때 바로 이집트, 남쪽 이집트에는 람세스 2세가 통치하는 그 시기입니다. 바로 이 히타이트 제국은 지금 앙카라 동쪽에 있는 하투샤라고 하는 곳에 수도로 삼고 거대한 성곽 도시를 만듭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발굴돼서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성의 동서 길이가 1km, 남북이 2km가 되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3600년 전에 성곽치고는 굉장히 크죠. 거기서 약 2만 장이 넘는 히타이트로 된 점토판이 발굴됐습니다. 그 점토판이 해독되면서 잊혀졌던 히타이트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인류에게 전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히타이트고 일부는 아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와 아카드는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독하면 또 연결해서 쉽게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보아즈교이에서 발굴됐다 해서 보아즈교이 문서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95%가 해독돼서 여러분 샹폴레옹이라는 프랑스 고고학자가 나폴레옹과 함께 이집트를 정복해 가다가 이게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돌을 가져와서 그 돌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그리스 문자와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문자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서 이 문자를 상호 대비해서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하면서
그리스 역사가 줄줄이 해독되면서 우리가 이집트를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타이트 보아즈크이가 해독되면서 이집트 역사 못지않게 히타이트 역사가 새롭게 부각됐던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 자리가 바로 이 히타이트의 수도 보아즈 칼레이고 여기서 이제 그 점토판이 발굴이 됐습니다. 겨울에 가서 제가 찍었는데요. 이 눈 덮인 평원에 이 성곽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쌓았던 돌들이 지금 잘 모습이 남아 있고요. 이 대신전터입니다. 그 대신전서에서 이런 이제 토기 거대한 항아리들이 이게 수십 개 출토되었습니다. 물론 그 출토된 건 박물관에 갖다 놓고 이거는 이제 레프리카라고 하는 모조품을 그 자리에 재현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곡물이나 또 포도주를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신전에 제사 지내는 곡물의 장소, 어마어마한 어떤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던 신전 의례가 아주 대규모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경제 규모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 인류가 알게 됐을까? 이것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쯤 전에 1834년에 프랑스 고고학자 샤를르 데시에가 이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이런 하나하나 유물들을 취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200년 가까이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1915년에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체코의 언어학자 이게 호르조니가 이 출토된 비문을 연구하다가 그 아카드로 고대 아카드로 기록된 히타이트 점토판의 새긴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연결고리를 탁 풉니다. 그러니까 이 2만 점, 지금은 더해서 3만 점쯤 됩니다. 이 점토판이. 이것이 그 수수께끼가 하루아침에 줄줄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투살리 1세와 이집트 람세스 2세 사이의 평화조약 원문을 찾아낸 것도 바로 이 호르조니의 역할입니다. 바로 히타이트 왕궁 입구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학의 대가인 이윤기 선생님과 유재원 교수가 함께 가서 우리가 담론을 이제 벌였습니다. 바로 라이온 게이트 사자의 문이고요. 주 게이트입니다. 이게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네, 또 다른 문 사자의 석상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오리지널은 이걸 떼서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에 갖다 놓고 여기는 레플리카를 붙여놨지만 이 사자의 모습을 잘 보면은 이 사자가 이집트의 사자처럼 근엄하고 두렵거나 좀 오만 불손한 표정은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미소를 머금고 해학적이고 약간 은유적인 모습으로 사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생각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리엔트의 사자형입니다. 이집트에서 굉장히 근엄하고 카리스마적인 사자가 이 오리엔트로 오면서 동양으로 오면서 굉장히 민중 친화적이고 좀 부드럽고 굉장히 해학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또 그리스로 지나가면 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의 그 유적 입구에 있는 사자의 문입니다. 그리스에는 사자가 본격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히타이트의 왕권의 상징으로 이 사자가 전파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이걸 보시면 스핑크스 벽면에 부조로 된 이 사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히타이트의 사자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앙카라 박물관에서 히타이트에서 이게 떼든 원본 사자 조각이 여기 있는데요. 혀를 앞으로 날름하면서 약 올리듯이 웃고 있습니다. 이런 유하고
웃음기 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왕의 영령이나 수호신으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해학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점점 동양화, 중국화, 토착화되면서 신라의 경주 괴능의 사자로 오는 겁니다. 역시 사자는 지상의 왕권의 상징이고 카리스마였기 때문에 왕릉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우리나라에도 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경주 괴능에 있는 사자산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사자가 무서워서 악령이나 악귀가 오다가 도망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친근한 웃음을 해서 말을 걸어도 될 것 같은 이게 이제 동양의 사자가 좀 토착화되면서 한국의 사자는 굉장히 민중 친화적인 사자로 바뀝니다. 사자의 토착화와 이런 해학적 모습으로 바뀌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북청 사자춤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유네스코 이제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돼 있는 우리의 고유한 민속놀이가 됐습니다. 북청 사자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반도에 사자가 서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호랑이는 있었지만, 그죠?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사자가 히타이트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신라 경주 괴능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의 사자라고 연결을 하는 이 문화적 상징과 이미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시차가 3000년이 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나비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태평양에서 일어났던 물결이 또 몇십 년 후에 대서양에서 영향을 준다. 그 이론을 보면 이집트의 사자 이미지와 우리 고유의 북청 사자춤 사이에도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히타이트 유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르카프라고 하는 좁은 성문입니다. 양쪽에는 돌로 쌓여 있고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이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터널이 끝이 가물가물하게 보여잖아요. 이게 71m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터널엔 수만의 병사가 오더라도 한 사람씩밖에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없고 좁으니까 이 터널을 지나가야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전략적 군사적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고고학자들의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이 성 안의 그 삶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차단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공급이잖아요. 물론 히타이트 상류에는 수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물을 저장했다가 그걸 흘러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 저수 시스템이 잘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성곽의 특징이죠. 바로 이 예르카포라고 하는 71m의 좁은 통로도 평상시에는 이 바깥에 바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을 날라다가 성 안으로 이제 필요한 물과 또 바깥에서 경작됐던 곡물을 나르던 일종의 생명선 통로 역할도 했다고 요즘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전략적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 세계 제국으로 이 가버넌스와 이런 행정이나 이런 삶을 유지해 갔겠지요. 조금 전에 상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히타이트 성곽 상층에 보면 이게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돌로 깎아서 이 사각형 우물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서 펌프질을 하거나 사람이 길을 올려서 항상 찰찰 넘치도록 물을 저장하고 비상시에 이걸 흘러보내서 식수로 사용했다는 놀라운 식수 운반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와 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히타이트 세기 문자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 이 야즐르 카야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신전 계곡인데 바로 이곳에서는 신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명의 신을 계산해냈습니다. 1000명의 신을 모시는 공간인데 이 중에서도 최고의 신은 폭풍의 신 태수비입니다.
그래서 태습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입구에 이 부저의 모습이 보이고 이 신들의 모습인데 신들의 모습이 모두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12달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1년을 12달로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양력에 의해서 31일이 있기 때문에 365일이 되지만 원래 태음력은 한 달이 12달에 한 달이 30일이면 360일이 완벽한 순환 체계의 달력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12달 각 달을 상징하는 12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최고신인 그 태습의 종교적인 문양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고 가운데 영어로 로터스 연꽃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폭풍의 신, 최고의 신의 상징이 연꽃인 거죠. 이게 신은 천상을 다스리니까 천상의 카리스마로서 독수리 날개를 양쪽으로 단 건 알겠는데 왜 이 날개 가운데 신의 상징으로 연꽃이 둥그렇게 조각되어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신화적으로 참 의미 있는 문양입니다. 바로 연꽃은 이집트에서 출발합니다. 연꽃은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 자생하는 꽃인데 한 줄기에서 꽃이 지면 또 같은 줄기에서 꽃이 피면서 영원히 지지 않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오는 죽지 않고 영생 윤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라를 만들고 그것은 내세에서 그대로 태어나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립스틱도 바르고 그 다음에 볼타치도 하고 속눈썹도 붙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라를 만들고죠. 그리고 특수 약품을 처리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세에서 이 생의 모습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룩소르의 파라오 무덤들이 일부 공개되어 있는데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양 벽면에 다 연꽃으로 막 한없이 장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사람들이 최초로 연꽃을 영생과 불사와 어떤 윤회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오리엔트에 와서도 영생 불멸의 상징으로 연꽃은 최고신인 태습의 상징이 되었고 나중에 히타이트나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 제국의 엠블럼 문양으로 연꽃이 등장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원전 6세기 인도에 와서 불교가 역시 영생과 윤회를 믿고 이 연꽃의 상징이 불교의 어떤 철학과 종교적 가르침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역시 인도도 연꽃을 불교의 상징, 윤회나 영생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다라 불교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불교에도 모든 초파일에도 연동 행사를 하고 모든 불탑이나 이런 사찰에도 연꽃 문양을 쓰는 것도 이제 결국 이런 이집트나 이런 오리엔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결코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빗금 치듯이 그죠? 이걸 이제 점도판에 새긴 문자인데 이게 다 해독이 되니까 A에서부터 Y까지 알파벳가 다 정립이 되어 있고 이스탄불 대학 히타이트 학과에는 학부 때부터 이 히타이트 언어를 지금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만 개 이상의 점도판이 거의 95% 정확하게 해독이 돼서 잘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타이트가 세력이 남하하면서 남쪽의 이제 이집트와 맞부닥치게 되는데 시리아의 카데시를 경계로 두 제국이 맞부닥치게 됩니다.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리엔트를 대표하는 히타이트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람세스 2세의 군대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 카데시에서 세계 대전을 펼칩니다. 그 당시 이제 전쟁하는 장면들의
이렇게 세밀화로 다 표현해 놓았고요. 이 보면 이집트의 어떤 군장과 상징, 이집트의 군대 대열과 뭐 전략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전략도도 우리 제야의 전문가들이 이걸 잘 공부해서 또 많은 인터넷에 올려 놓았더라고요. 너무나 팽팽했기 때문에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기원전 1258년경에 무타왈리 2세와 람세스 2세 사이의 카데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카데시 조약의 원문입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조약의 결과에 따라서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 공주를 왕비로 맞으면서 그 이후는 전쟁 대신 우호와 공정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원본은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있고, 이집트판 원본은 이집트 룩솔의 카르낙 신전벽에 조각되어 있고, 이 사본은 세계 최초의 성문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UN 본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을까? 제가 보기에는 전투의 원인은 바로 철제 기술입니다. 히타이트가 처음으로 철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걸 이집트가 끊임없이 그 철제 기술을 요구합니다.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이미 이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철제 도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의 존속에 걸렸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원하는 만큼 히타이트가 철제 기술 공급을 안 해줬던 이 갈등이 아마 전쟁의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투탕카멘 그 발굴 많이 아시잖아요. 황 골드마스크. 근데 투탕카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투탕카멘의 그 묘 발굴 과정에서 철제 당금이 하나 같이 나왔습니다. 철로 만든 당금. 그 당시 이집트는 철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명확히 확인되니까 그건 반드시 히타이트에서 왔을 겁니다. 바로 그 이전에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사이에 전쟁을 하고 이런 이제 문화적 기술적 교류를 했다면 아마도 히타이트의 철기가 선물로 투탕카멘에게 바쳐지지 않았을까. 이미 철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내용도 좀 궁금하시죠? 왜 인류 최초의 성문 평화조약이고 이 사본이 UN 본부에 걸려 있을까? 내용을 제가 번역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영원한 평화와 우정을 위하여 조약을 맺는다. 만일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받는다면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군대와 전차를 즉시 보낼 것이다. 전쟁 중 도망간 병사는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 그러나 도망병들은 엄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안갚음으로 달아난 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인권선언입니다. 과거에는 포로교환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그때는 먹고 살기 문제가 시급하니까 포로는 바로 식량을 축내는 종류니까 보통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서로 상대방 포로를 가지고 있다가 포로 교환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나의 정보와 기밀을 누설했던 대가로 살아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포로 송환 이후에 그 포로들을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카데시 평화조약에서 양왕이 서명하면서 서로 포로 송환을 하더라도 그 도망병이라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벌을 위해서 그 가족들은 같이 또 당하는 거니까 가족들이 눈물 흘리게 하지도 말고 또 그 안갚음으로 이제 적군에 투항했던 그 포로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벌하는 일도 서로 삼가자. 법령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약속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봐도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인권적 상황이었다.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때는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서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점토판에. 이게 히타이트 부하즈교에서 발견된 점토판인데요.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에 이집트의 왕비가 히타이트 왕백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에 남아 있었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람세스 2세의 왕비가 네페르타리인데, 네페르타리가 히타이트 제국의 하투실리 3세의 부인인 푸드헤파,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푸드헤파에게 보낸 우정의 편지입니다. 이게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리엔트 문명을 대표하는 히타이트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이집트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을 치렀고, 그 이후에 카데시 평화조약을 맺고 왕들 사이는 물론 왕비들 간에도 안부를 묻고 평화와 우정을 다짐하는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타이트 철기의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란 게 드라마틱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환이랬던 걸 설명하는데, 제가 많은 이제 한국의 철기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용광로에서, 그러니까 철광석을 떼서, 철광석이 광물이잖아요, 그죠? 그 철광석을 떼서 용광로에 녹여서 프레임에 흘러보내서 원하는 무기와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약 1540도의 온도를 올려야 된대요. 지금도 도자기 1200도에서 1300도를 올리는 게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걸 경덕진과 조선만이 가지고 있어서 임진왜란 때까지도 막 이걸 도공들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는 다 청동기는 1000도 이하에서 제작이 가능했거든요. 청동기라는 것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또 근데 1000도에서 500도를 더 높이는 첨단 기술은 이제 오늘날도 매우 설명하기 이제 어려운 겁니다. 구리가 한 1086도라 그러고 청동은 900도 정도만 녹는데요. 그런데 3600년 전에 1540도를 올렸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히타이트 계곡의 그 바람에다가 큰 풍도를 갖다 놓고 참숯을 돌려서 일시적으로 또 수온가루를 던지면 1540도가 올릴 수 있대요. 문제는 1540도를 바짝 올렸다고 돌에 박혀있던 철광이 줄줄 녹아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1540도를 지속 가능하게 쏘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유물이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타이트라는 게 지금 눈으로 봐도 정말 고도의 IT 강국,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IT 강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IT 강국을 표방한다면 히타이트에 대한 연구와 공부도 그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철이 바로 무기고, 이는 국가 존속의 단단한 기초가 되고 카리스마이니까 히타이트 시기에 철의 가치는 금이 비쌌을까요? 철이 비쌌을까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뭐 시기마다 차이가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히타이트 시기의 철의 가치는 금의 5배, 은의 40배 정도라고 점토판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로 무기나 도구를 만든 것은 이제 기원전 1400년경이고 기원전 1200년경에 와서야 이제 철제 단검이 등장하는데, 시대에 갈수록 점점 정교하고 세련된 또 더 단단한 강철 무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300년이죠. 당시 히타이트 제국이 쇠를 녹여서 야금하는 기술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유했다는 것이 이 제국이 400년간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철기는 언제쯤 될까요? 이 철기는 대중화된 게 3200년 전인데, 기원전 1200년 전인데, 우리나라 철기 시대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2300년에서 한 1700년 사이. 근데 철기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이제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중국 철기 문화가 이제 유입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선의 철기보다도 뭐 적어도 1000년 이상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히타이트가 왜 망했을까요? 이게 역사의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히타이트 발굴을 해보니까 우선은 전쟁의 흔적이 없어요. 팬데믹의 흔적이 없어요. 화재의 흔적도 없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철기 제국이 사라집니다. 400년 제국이. 이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그 히타이트가 사라지고 바로 그 일대 프리기아 나라가 등장해서 히타이트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기아 왕국입니다. 이 프리기아 왕국의 번성기 왕이 여러분이 익숙했던 만지기만 한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왕입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히타이트의 멸망의 미스터리는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바로 히타이트가 멸망한 그 시기에 바로 그 지역에 프리기아라는 대제국이 흥기했다면 바로 프리기아가 히타이트를 몰아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히타이트를 이어서 아나톨리아를 점령하고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문명을 이루었던 얼마나 번성했으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할까요? 이 동화와 신화의 마이다스 왕이 어떻게 역사적인 실체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삼국유사 경문왕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어떻게 이게 이입돼서 연결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day when I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 funny noise. Went out to the backyard to find out if it was one of those runny boys. Stood there was my neighbor.